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책 소개가 나와요, 한겨레에. 예, 근데 오늘 소개할 것들이 많아서 바쁠 것 같네요. 30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이지라는 사람을 그동안 몰랐어요. 이지라는, 여기가 아파트가 이지 아파트인데, 요즘에 이지 부동산 형님을 이랑 가장 식사를 자주 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임백제고 어디 나라 사람이지? 아무튼 중국 쪽 사람 같아요. 남경. 아무튼 12살 때 공자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농부가 농사 짓는 쌀을 먹으면서 농사꾼들을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걸 12살 때. 마치 12살 때 성전에서,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성직자들하고 토론했다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대단한 인물이네요. 명대사상가네요. 명대사상가 이지. 그리고 이제 저랑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의 멘토가 묵자였어요. 저도 묵자가 제 넘버원 멘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은 옷을, 이렇게 회색 검은 옷을 입는 것도 사실 묵자 때문인데, 나중에 이제 스티브 잡스 흉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전 그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스마트폰 만들기 전부터 저는 묵자가 멘토였기 때문에 이런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아무튼 묵자 얘기 이따가 좀 나와요. 다시 바로 연결해서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맹, 기존 성리학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다 불타고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동심설이라는 책을 써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했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쭉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혹시 내 전생 아니야? 뭐 이런, 그 정도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중용을 재해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비판하는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자를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아무튼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사진을 잘 오려서 보이는 곳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 초상화는 좀 안 이쁘게 나와서, 여기 동상, 이분의 생가, 옛날에 살던 집에 있는 이 동상을 오려서, 작으니까 책상 앞에 붙이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자, 묵자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바로 저 이지, 그리고 저의 멘토인 묵자가 예전에 전설의 목수가 있어요. 나무로 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드론이죠. 옛날에 우리 동양 역사에 최초의 드론을 만들었다는 두 사람이 있는데, 노반하고 또 누구 있어요. 대단한 목수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 노반하고 이제 묵자가 찾아가서 누구의 과학기술과 전략 전술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서로 시뮬레이션 전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막죠, 묵자가. 제가 참 이런 게 이래서, 제가 묵자가 제 멘토인데, 마치 뛰어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결국에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는 소수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그 과도기가 한 20년 정도 있을 것이고, 그 과도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지옥과 같은 그 과도기를 넘어가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곧 금리가 오르면서 그런 지옥과 같은 부동산 붕괴 뭐 등등등 삶이 힘들어지고 줄도산하고 이런 게 시작될 것 같아요. 곧.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게 이거죠. 이낙연 총리의 금리 인상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저 어제 어머니한테 광명시에 우리가 어머니가 개인 우리 집안 사정상 담보대출이 거의 60% 이상? 그러니까 어떤 캐피탈에서 꽉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팔자고 그랬어요. 팔자고 그랬는데, 팔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보자. 이자 오르면 큰일 난다.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럴 거다 이러면서 어쨌건 이 묵자의 겸해사상, 그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비명사상, 정해진 운명이란 없다, 그 옛날에 이런 사상들 정말 마음에 들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전쟁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가족, 남의 가족, 나의 나라, 남의 나라 구분 없이 글로벌하게 평화를 외쳤던 그런 분이죠. 묵자. 대단하고, 그래서 이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비명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철학이, 묵자의 철학이 우리나라 풍수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석 때 이 제목이 명당이죠. 명당이라는 영화를 꼭 볼 텐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즐겨 읽었던 책이 이제 최창조의 풍수에 관한 2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창조 박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절이라든가 이런데 그 돛 닦는 사람들이 막 어디다가 암자를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보면은 거기가 하나같이 명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수를 쭉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풍수 이론적으로 나쁜 기운이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흘러가는 그 포인트에다가 절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막이라고 하죠. 보통 액막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돌을 닦고 이렇게 뭐 예불을 드리면서 그 밑에 있는 마을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한 그 풍수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땅에다가 절을 지었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평화를 바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좋은 땅에다가 이게 절을 짓고 거기 수행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우리 금산사의 전설 같은 거 봐도 연못에다가 숯을 붓고 예를 들자면 뭐 수맥이 있는 땅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연못에다가 숯이라든가 이런 걸 막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가 미륵불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데다가 정성을 들여서 그 주변을, 자기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가서 일부러 그 주변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풍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풍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한 거죠. 정말 이런 게 진짜 뭐랄까, 지식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문화적으로 낙후한 곳을
또 문화적으로 살찌우는 또 우리 예술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어떤 최창소 그 박사의 책에서 나온 그런 풍수 이야기가 이 영화 명당에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냥 단순하게 기복적으로 흘러가진 않겠죠. 더 살기 좋게 자기 주변을, 자기가 나쁜 곳에 아주 나쁜 곳을 개발하고 좋게 만들므로써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풍수 이야기가 이 책에, 이 영화에 나오리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기 좋게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성동구청장 정원호 씨, 이전 구청장, 이분 재선일 것 같은데, 제가 2012년에 성동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동구가 그 일명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 이런 쪽으로 제일 잘해요, 서울에서. 저는 박원순 씨보다 성동구청장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실천적으로 잘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성동구청장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모르는데,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켜와 봤을 때 굉장히 그쪽에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박원순의 몇 배는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센스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지지해주고 싶은 분이에요, 성동구청장이. 2012년에도 이분이 구청장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도 아주 이어받아서 했든 아니면 그때부터 했든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자, 책 얘기, 마지막 책인데, 고용은 끝났다예요, 책 제목. 제가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뀌고 월급이 정말로 간다라는 도표를 그려서 제 미래인문학 책에 집어넣었죠. 제가 손그림으로 그린 거를. 근데 그거 왜 손그림으로 제가 그릴 수밖에 없었죠? 미래의 일이니까 데이터는 없어요. 예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미국 MIT의 예측, MIT의 옥스퍼드 대학교 브리겔 연구소, MIT의 그 박사들이 전망하는 일자리 전망이 이 책에 소개가 되는데, 10년 안에 엄청난 일자리 충격이 온다. 엄청난 일자리 충격이 온다. 제가 예측하는 시점은 2024년이에요. 그때 저는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인공지능이 탑재된 SNS 플랫폼,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탑재된 스피커폰이 홀로그램 영상까지 띄우는 상황이 그때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24년경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용 쇼크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책이 나온 거죠. 고용은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하는 게, 그럼 고용이 끝났는데 어떡할 거냐?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레이버가 끝나고 워크나 액션으로 간다. 즉, 보수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이 나라의,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찾는 시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나은 평가를 물론 다 받지는 않겠지만, 개 중에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람되고 행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그 돈으로 또 선순환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거기에 맞게 애들을 길러라 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에서. 그래서 장인을 키우는 방식, 우리 애를
굉장한 정성은 들어가는데 그다지 돈은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없고 거기에 기술을 상당히 손기술을 익혀야 하는 일들. 자기 아이를 장인 내지는 예술가로서 평생 삶을 부자로 살지는 않을 거지만 평생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바탕을 서너 살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 방식으로 키우지 말고 그렇게 키워라.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했어요. 그 미국 구독자랑 전화통화 했던 그 영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월급 소득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은 기여 소득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기여 소득이 제가 주장했던 데이터 보상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 워크와 액션으로 우리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당신이 활동만 하면 우리 국가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에서 국민 배당을 주겠다 하는 방식이 도입이 중간 과도기적으로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우울증에서 구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고용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고용이 끝나가기 때문에 자살 러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다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월급 받는 것보단 적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의 기여에 대해서 알아주는구나. 이런 데이터 보상제, 활동 보상제로 갔을 때 이 사람 그것을 기여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소득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세금 정책이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것은 범죄율을 낮추고 자살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장인들하고 우리 저처럼 돈 버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상상하길 좋아하는 예술가들이 정말 이제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할 때가 됐어요. 상상력이 부족한 정책은 재앙이에요.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책도 재앙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요. 지금 10년 내에 오는 이 쇼크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무튼 기여경제, 저는 이걸 덕후경제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여경제, 데이터 보상제, 덕후경제, 제가 자주 썼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 정신을 기르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 문화적인 기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이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또 제가 이분이 쓴 두 권의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종동 교수 칼럼인데, 인류 석공이 없으면 인류 조각가도 없다라는 칼럼.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지금 예약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예약 판매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담이 돼서 많이 예약을 받지를 않죠. 그래서 대략 1년에 20개 정도, 이게 맥시멈이에요. 15개 정도가 적당하겠죠.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한 달에 1.5개 작품, 그렇게만 제가 주문을 받죠. 그런데 테슬라는 어떻게 했죠? 막 몇십만 대를 주문을 받아버린 거죠. 미리 돈을 받고.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생산량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납품 기한을, 그 사람한테 약속한 자동차를 주겠다는 기한을 맞추지 못하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CEO가. 그래서 이런 난국이 왜 왔느냐 봤더니 기술자가 부족한 거예요. 숙련된 자동차를 만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부족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테슬라가 그 자동화 공장을 짓고 있던가 하는데, 그게 이제 완벽해지면은 이 문제가 풀릴 텐데, 아직 그 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약간 그 수작업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지금 이제 자동차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과도기죠.
테슬라도 과도기예요. 이 과도기를 넘으면서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장인 정신이 있는 기술자들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확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없겠죠. 왜냐면 자동차 생산이 자동화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장인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보질 않아서 좀 보면은 어떤 실행 역량, 그러니까 이 손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뭔가 잘 제작하는 사람들, 실행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왔다. 그래서 그런 암묵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만이 그 사회에서는 진정한 혁신, 진정한 어떤 창업 기업의 성공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정동 교수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죠. 이정동 교수가 자기 책과 강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논문 평가가 있잖아요, 교수들은. 그래서 그걸 2년마다 한 번씩 하던가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막 발굴을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뭐가 부족해지냐면은, 한 가지 주제에 오래 생각하는 게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에 하나만 논문을 써도 되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연구 속도가. 근데 좀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2년에 논문 하나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하나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막 논문 또 막 인용이 많이 되고 이렇게 좀 우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 학회에 나가보면. 근데 나중에 10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몰두했던 교수들이 내놓는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쌓인 축적의 시간과 어떤 기술적인 파급력 내지는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들이 훨씬 이제 뛰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대하는 자영업자들한테 10년 정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타벅스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대단하잖아요. 물론 사기꾼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불공정 약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기 건물도 없고 별거 없고 은퇴자금으로 괜찮은 가게를 열어서 손님들과 소통을 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 건물을 사버릴 정도로 성공하는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년마다 논문 하나씩 써내라 이래버리면은 그냥 국내인들 창업자들 돈이나 뜯어먹고 끝나버려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임대를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역으로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지 해서 무슨 특별구역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의 노하우 내지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말 최소한 10년 정도는 한번
연구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10년 정도 연구한 다음에 그때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서 단골을 확보해서 다른 건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줘보자는 측면에서 5년은 안 돼요. 제가 화실 작업실 이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이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막 이거 제가 여기도 이사하면 이거 다 뜯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림을 안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2년이 걸려요. 2년이. 예. 평균 2년 걸려요. 빨리 하면 1년 걸려요. 다른 일 안 하고 빨리 정비하면. 5년이면은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2년밖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 서비스를 개발할 시간이 2년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7, 8년이 나오는 거예요. 7, 8년이. 그분이 거기서 몰입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거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겠는데, 뭐 이런 거. 아무튼 좀 길어지네. 넘어가고요. 자, 공포 이후에 흔들리는 트럼프 지지율, 공포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볼튼이 기세등등해서 거봐, 북핵팩이 잘 안 되지, 내 말이 맞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건 작전이죠. 무슨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둘기파 행세를 하고 볼턴이 매파 행세를 하고, 이것도 이제 굿캅, 배드캅 작전이라고 그러죠.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전 작전이라고 봐요. 작전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좀 더 자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자, 교육에서 교육의 4차 산업혁명, 이것도 제가 쭉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공교육의 붕괴는 아이들이 VR하고 AI, 인공지능 선생하고 VR 체험에 빠져들게 되면서 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아예 AI 교사와 VR 체험 시설과 최첨단 게임방을 학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되죠? 한정된 비용이 AI 교사하고 VR 체험 방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되죠? 동아리 활동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동아리 활동에 배정함으로써 그걸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사 월급은 줄어들게 되고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걸 안 하면 애들이 학교 가는 걸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교육부가 안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제적으로 바뀌어 준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생길 텐데, 공무원들 어떻게 움직이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바꾸려고 그러죠. 이런 게 예측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AI 교사하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면 거부하기 시작한다. 교사들이 빨리 자기가 뭘 가르치는 거에서 체험을 함께하고 코치하는 상태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아이들은 10살 이전에는 충분히 감각적인 체험을 하고 11살, 12살 되면서 그 예수님이 토론이 가능했던 것처럼, 아까 그 이지라는 학자가 공자를 비판했던 것처럼, 그리고 종려경 선생도 자기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12살부터 지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처럼 11세, 12세 초등학교 5, 6학년 경에는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교육 커리큘럼을 고안해내고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교사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아이들이 등장하도록
그 환경을 깔아주는 정도로 우리 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공교육이.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해요. 왜냐면 엊그제 제가 구글 홈 얘기했죠. 인공지능 교사는요, 미국의 인공지능 교사는 한국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 티벳 애들도 가르칠 수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 플랫폼이 대한민국 교육계를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깔아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바꾸세요. 미리 바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10대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10대 갈 아이들은 더 무서워집니다. 네. 더 무서워진다는 얘기는 관찰력이 더 예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요. 학교 다니는 게 내 인생에 마이너스다라는 걸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소수만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공교육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날이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자율적인 대안학교, 커리큘럼을 새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안학교를 50%까지 늘리는 그런 시도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 뭐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 전라북도에서 먼저 한번 동아리형 대안학교, AI 교사 도입, VR 체험룸의 전면적 도입, 공교육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